우와,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오늘 정책전선에 봄비가 내리면서 허위 정보까지 뒤섞여 시야가 흐린 상황입니다. 차량 운행 전에 와이퍼 한번 확인하시고요. 허위 정보는 미리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뉴스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오늘의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차량 운행 전선입니다. 민간 차량도 오부제 강제 시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차량 운행 정책을 둘러싼 혼란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민간 차량 오부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건지, 공공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차량 부재 운행을 둘러싼 팩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전선입니다. 청년 농부들이 온실을 지으려는데 내재해 규격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규제 논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재해형 온실 기준이 농민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인지 아니면 농가를 지키기 위한 안전 기준인지 관련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운 정책 소식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고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건물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상쾌한 정책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달라진 그린 리모델링 지원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지는 뉴사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는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의 팩트 정리맨 최대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콕콕 집어내는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오늘 함께 팩트를 짚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팩트체크의 깊이를 더해주실 분이죠. 우리의 든든한 팩트 길잡이 사연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거 없는 불안감은 지우고 확실한 팩트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서 변호사님, 오늘도 명쾌한 팩트 설명 기대하겠고요. 자, 최근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또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치로 민간 차량에도 5부제가 시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차량까지 의무 5부제가 시행이 되는 건지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주영 사무관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주영 사무관입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팩트를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든든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그 숲 결혼식 때에 이어서 이 기후에너지부는 사무관을 뽑을 때 무엇으로 뽑는가, 이런 또 궁금함이 생기네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훈훈합니다. 자, 본격적인 팩트체크에 앞서서 답답한 속부터 시원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뉴사이다 한 잔입니다. 자, 오늘도 한 캔 들이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원하다. 네. 방송 내내 트름을 조심해야 하는 프로그램 KTV 뉴사이다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저 강아랑 팩트 족집게 오늘도 어김없이 팩트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일부 매체와 온라인에서 당장 내일부터 차를 못 끌고 나가는 것 아니냐, 네.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컵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 차량까지 5부제를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이야기, 이거 사실일까요? 아무래도 차가 없을 때는 그 불편함을 잘 모르는데 네. 차가 있다가 없으면 불편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또 차량 운행이 생계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불안함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 불편함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승용차 5부제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실적인 부분도 궁금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뭐 실제로 하게 되면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부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87,000배럴까지 석유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87,000배럴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 26만 1,000대에 달하는 휘발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승용차에 이제 휘발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많은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에너지 전체 한 1에서 5%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체의 1에서 5% 정도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 않는데 네. 사실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전략을 한다면 충분히 전 많은 효과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숫자로 들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차량 부재라는 것이 5부재, 2부재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헛걸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오버블록 격파. 하나, 둘, 야! 딱 기다리세요. 자, 시중에 떠도는 허위 정보와 과장된 이야기들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오버블록입니다. 공공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까지 시행되다 보니까 이러다 민간 차량도 곧 5부제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 차량 5부제는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정책일까요? 네, 이 대답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차량 오부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오부제를 검토할 때 실제로 오부제를 시행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떤 불편을 발생시키는지 또 국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차량 오부제가 이미 정해진 정책이라거나 곧바로 시행될 것이다. 이런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확인해 아니다.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민간 부분 승용차 5부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버블록 격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을 모아서. 자, 지금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오버블록 제대로 격파를 해야 되거든요. 자,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뷰! 격파! 우와. 여러분 괜찮으시죠? 보이십니까? 네. 와, 정말 사실이 아닌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건 이렇게 네. 격파를 해내야 속이 다 시원하게 시원할 것 격파를 해야 같습니다. 두 번째 오버블록입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지 주차장까지 전국의 모든 공영주차장이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관님, 공영주차장 5부제는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오부제를 적용할 경우 인근 경제에 영향을 준다거나 환승주차장이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기관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영주차장은 오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관광지처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주차장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생계형 차량이라든지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도 있다. 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오버블록은 제가 장풍으로 격파하겠습니다. 자, 잡아주시지. 자, 팩트 장풍 날아갑니다. 네, 날아갑니다.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장풍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것이 팩트 정리면의 장풍의 힘입니다. 이런 과장된 이야기들 제가 앞으로도 장풍으로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10부제, 5부제 등이 있었는데 이번 공공차량 2부제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저도 사실 좀 체구에 맞지 않게 경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저는 최고에 맞게 하이브리드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번 자원 안보 위기가 원유 수급 위기로 인해 발령된 것을 감안하여 원유를 사용하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에는 승용차 부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시행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요. 저희 KTV도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더라도 뭐 차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출퇴근한다든지 업무상 차가 꼭 필요한 경우 또는 우리 공공기관을 찾아오시는 민간인 차량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예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정말 반드시 차량 운행이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및 동승 차량, 임산부 영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차량 등이 해당되며 그 외 공공기관장이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달라지는 점은 이번에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함께 시행되면서 방문객분들도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해서 차량 입차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립병원과 같은 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고 공공기관 2부제와 같이 장애인, 임산부 등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KTV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임산부로서 남편이 동행을 해서 운전을 해서 KTV에 차량을 가지고 방문한다면 이건 규제 대상이 아닐까요? 임산부 동승 차량은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이제 기관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네. 사전에 기관장에게 신청을 해서 제외 차량 비포를 발급받아서 운행을 하시면은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을 한다면요? 임산부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이제 기관장에게 산모수첩을 제시를 해서 제한 대상 비표를 이제 제외 대상 비표를 발급받아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운전을 해서 오는 날이 있다면은 꼭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운전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우리 강아랑 앵커가 조금 전에 팩트를 확인을 해줬는데요. 자, 네. 저희는 팩트 체크를 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태교 아니겠습니까? 속이 아주 시원해지는 게 그렇습니다. 힐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태어나면 진실만을 만날 것이다. 아주 좋은 교육이죠. 최고의 덕담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순산을 기원하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노력이 모이면 위기 상황을 좀 넘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네. 시행해야 되는 제도죠.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사무관님,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승용차 2부제로 강화되면서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주차장 출입 금지 등의 제재, 3회 위반 시 엄중 문책하고 기관 상황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리는 삼진아웃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네. 몸이 떨리고 있는데 철저하게 지키도록 정말요. 하겠습니다. 네. 차량 2부제나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되면서 출퇴근 불편을 걱정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대통령께서도 출퇴근 혼잡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후에너지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나오신 김에 또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부에서는 각 기관의 유연 근무 등을 적극 시행하여 대중교통 수요가 특정 시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준비한 답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서 빨리 국제정세가 안정되어서 이 에너지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무슨 공익 광고 CF 보는 줄 알았습니다. 멘트까지 아주 훌륭하시군요. 완벽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팩트 체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민간 차량까지 5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런 이야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에너지 위기 상황을 두고 나온 전망과 해석들이 혼재되면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이용 5부제인데 차량 부제 전면 시행이 아니고 공공 중심의 부분 시행이라는 점 확인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오부제도 모든 주차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생업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예외 대상도 함께 운영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위기 상황일수록 정확한 정책 내용을 아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신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주영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찾아서 농사도 미천 많이 들어요. 하우스 하나 짓는 것도 한두 푼이가. 물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긴 하죠. 그런데 지원 받으려면 까다롭다고 하더만. 하우스는 옆 높이가 2.8m가 넘으면 안 된대야. 그러면 기계가 들어가서 돌아다니기 어려운데. 참말로 그런데요. 이 소리는 충청도의 한 청년 농부가 내 재해형 온실 규격의 진실을 묻는 소리였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찾아서 소문의 진실을 찾는 뉴사이다 제공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 소리를 찾아서도 함께 보셨지만 이번 주제는 농촌입니다. 자, 강앵커, 요즘에 우리 농촌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드론으로 농약까지 뿌린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스마트 농업, 똑똑한 농업이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농사 짓는 환경이 달라지면서 귀농을 원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이 청년들이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청년들이 규제 때문에 귀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진짜로 이 규제가 발목을 잡는 걸까요? 아니면 오해가 있는 걸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 농업팀 윤남규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스마트 농업팀 윤남규입니다. 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 농업팀에서 오셨는데 스마트 농업팀은 스마트한 분들만 모인 부서인가요? 스마트한 분들만 모인 부서인가요? 네, 아마 저를 그렇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와. 물론 사람이 스마트하기도 하지만 네. 데이터나 AI 그리고 표준부터 에너지, 로봇, 자동화까지 우리나라 농업을 스마트하게 운영하는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한 답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러면 팩트 확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훼 농업을 위한 온실을 짓는데요. 이 온실 측면 높이로 정해진 규격이 불과 2.8m로 낮게 돼 있어서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서 농사 짓기가 어렵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그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재의 규격은 측면 높이가 2.8m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에 더 높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요약을 해보면요. 한 청년농이 농지은행 선임된 후에도 사업을 통해서 하회 온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내재해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용어들이 솔직히 너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설명부터 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선임대 후 매도라는 것은 청년농들은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런 청년농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가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이 내가 구입 농사를 지을 땅을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미리 그 땅을 매입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대신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네. 그 계약이 끝난 후에 청년농의 소유로 전환되는 그런 방식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땅을 빌려서 쓰고 돈은 나중에 차차 갚는다. 예, 그래서 농지 부담에 네. 구입 부담에 부담을 줄여줘서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아까 내재해 규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네. 내재해 무슨 뜻인가요? 내재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해에 견딜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풍이나 대설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설계 기준을 지역별로 제시한 제도가 내재해 설계 기준이 되겠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설계된 시설 규격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 심사를 받아서 인정한 시설이 내재해 시설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이 농사는 사실 자연재해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지어놓은 농작물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재해를 견디기 위한 거라면 이걸 규제로 보기보다는 안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한 앵커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농업에 있어서 이 재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축물에도 저희가 다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닐하우스나 뭐 온실 같은 경우도 일종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해를 예방하는 내재해 기준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재해 기준이 있어야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정체 자금에 대한 어떤 필수 조건을 갖추시는 게 되죠.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많은 재료와 더 좋은 재료를 촘촘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내재해 기준에 맞춘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이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조금 더 보완책을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 제언까지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온실을 지을 때 내재 규격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뭐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근데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지을 때도 그런 걸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온실을 지을 때 내재해 규격으로 반드시 지어야 되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해에 의한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과 농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 내재 시설에 맞도록 짓도록 유도하는 경우들, 권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재 규격의 준수는 안전뿐만이 아니고 그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농업인들의 재해 시에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키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온실은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크기나 높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2.8m만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규제가 형성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애초에는 우리가 키가 큰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온실 높이를 낮춰서 온실의 보온성을 최대로 만드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축구가 좀 낮았었는데 최근에는 5m 이상, 심지어 이제 최대 8.7m까지 되는 그런 온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 온실의 경우에는 지금 칩고가 5m 이상 되는 온실 종류만 해도 현재 내재해 규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32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측면 높이를 2.8m 이내로 해야만 한다라고 규제돼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지을 때 이 농민들이 규격이 복잡하다고 그냥 안전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 있을까요?
네, 사고는 항상 발생하고 나면 그 뒤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재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비닐하우스가 자연재해로 파손되었다고 한다면 국가에서는 이제 보통 농업재해 대책법이라는 게 있어서 복구 지원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재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 농가에서는 요즘에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작물에 어떤 재해가 생겼을 때 이제 보험을 통해서 손해를 이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시설물이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보험에 가입이 아예 제한되거나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돈을 내고 뭐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형사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 안에 농민이나 아니면은 뭐 일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나 아니면 뭐 관광객이 시설물이 무너져서 사망이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물의 주인인 농민이 형사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다하지 않으면 과실이 아무래도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먼저 사고는 예방이 먼저입니다. 안전 대책을 위해서 내재 기준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 보도 내용을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이 짓고 있는 온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한지 먼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를 받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내재해용 시설 규격을 설계도, 시방서, 재료 내역서 등을 저희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네. 네. 그래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 규격도 아까 말씀드린 수백여 종의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 중에 내가 짓고 싶은 온실의 규격을 선택해서 지으신다고 하면 그 시설 설계도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 전문가의 어떤 의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가 않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 농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스마트해질 수 있게 농진청이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편리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쉽게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의 그 누리집에서 제공하던 각 분야별 정보 서비스를 현재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대화형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AI 이삭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현재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팩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재해용 온실 규격은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태풍에도 끄떡없이 지켜주는 안전벨트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규격도 다양하고 필요한 설계도는 정부가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농사로 누리집을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스마트한 답변해 주신 윤남규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그래? 아니, 강현코, 왜 그래? 아니, 우리 최인코님 향수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어떤 향인지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냄새 검색? 그럼요. 구글에서 4월 1일에 새로 출시한 검색 기능이잖아요.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We're excited to announce Google Knows Beta, our flagship olfactory knowledge feature enabling users to search for smells. Our mobile aroma indexing program has been able to amass a 15 million centibyte database of smells from around the world. The Google Knows Beta smell button seamlessly connects scent to search. 아니, 휴대폰으로 냄새를 찾아낸다고요? 와, 대단한데. 잠깐, 그런데 언제 출시됐다 그랬죠? 4월 1일? 에? 혹시 만우절? 아, 눈치가 빠르신데요. 하하, 맞습니다. 2013년 구글의 4월 1일 만우절 아하.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냄새를 검색하느라 바빴다고 하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강앵커, 농담과 허위 정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농담은
모두가 재미있어서 웃고 끝나는데 허위 정보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정확했습니다. 사실 만우절이면 언론에서도 진짜 같은 농담을 기사로 꾸며서 올리기도 하죠. 북극의 펭귄들이 추위를 피해서 남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뭐 이상 기온으로 스파게티가 나무에 열렸다라든지 이런 재미있는 내용을 만들어진 사진까지 곁들여서 올린 예들도 있긴 있었죠. 아니 근데 스파게티가 어떻게 나무에서 열려요? 그걸 누가 믿을까요? 1957년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농담은 가짜인 걸 알아도 유쾌하게 웃고 넘길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요즘에 온라인을 떠도는 진짜처럼 꾸며진 허위 정보는요, 상처를 입히거나 때로는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라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게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이죠? 맞습니다. 웃음 뒤에는 비판적 사고라는 방패를 챙겨라. 우리가 오늘도 비판적인 사고로 무장하고 이렇게 팩트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네, 모르고 지나칠 뻔한 알짜배기 정책부터 숨겨진 꿀 혜택까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사이다의 굿뉴스 굿정책입니다. 네. 아, 정말 근데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 오래된 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계신데 여름엔 정말 찜통이고 겨울엔 외풍 때문에 주택살이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에너지 요금이 무섭다 보니까 관리비 고지서 보기가 정말 겁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고민을 조금 덜어줄 만한 착한 정책 어디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굿정책이 바로 시원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이 좀 긴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영화 예고편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여름 더위를 날려버릴 역대급 블록버스터.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냉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이 더 강력한 혜택으로 돌아간다. Welcome to Green Remodeling Service.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개봉 박두. 자, 낡은 집의 변신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김민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 리모델링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그린 리모델링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시원하게 팩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부가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린 리모델링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린 리모델링은 단순히 이제 겉모습만 바꾸는 일반 리모델링과는 다르게 네. 보이지 않는 곳의 단열재와 창호를 고성능으로 교체하고 노후된 보일러와 같은 냉난방 장치를 고효율 장치로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10년 전 사용하던 그런 노후된 단열재는 현재 기준보다 성능이 한 30%, 많게는 40%까지 낮습니다. 결국 노후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난방비를 지출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그린 리모델링은 실질적인 관리비와 연료비를 절감해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또한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축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약 45%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센터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그린 네. 리모델링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확연히 드는데요. 그럼 센터장님,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7% 정도, 수송 부분이 18%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물에서 발생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건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54% 정도 줄이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그린 리모델링은요,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 주거 환경도 좋아지는 건데요. 자, 변호사님, 그렇다면 국민생활 측면에서 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철산 어린이집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 어린이집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었습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창호를 교체하고 단열재를 보강하고 태양광 패널 등을 이제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무려 88% 이상 필요한 에너지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 등의 약 895곳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였고 예산은 총 3,158억 원이 들어갔지만 초기 이제 76개소를 분석한 결과 최대 에너지 사용량이 평균 33%가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근데 문제는 역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혜택도 있는데 지금 비용도 문제지만요. 우리 집은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 어디서부터 이런 손을 대야 분들이 될까요? 정말 많은데요. 올해부터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에너지 진단부터 절감 효과까지 미리 분석을 해주는 무료 컨설팅이 새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네, 비용은 얼마나 들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의 방안을 이제 마련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단 지원 대상은 이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비주거 네.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건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을 해두면 나중에 건물을 팔거나 자산 가치를 평가받을 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친환경 건물을 지으면 에너지 소비율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매매를 하거나 임대할 때도 인기가 좋고 매매 가격이 약 24.3% 정도 더 높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브라운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도 새로 생겼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내려간다,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이런 신종 용어가 생길 정도로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절세 효과도 있는데요. 뭐 녹색 건축 인증이라든가 제로 에너지 인증 같은 걸 받으면 뭐 취득세도 뭐 3에서 10%, 15에서 20%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렇군요. 네. 중요한 용어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린 프리미엄. 네. 그러니까 건물의 등급 자체가 달라지는 와.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이나 건물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국토안전관리원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아하. 3월 17일부터 시작된 민간 건축물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내 집 주변에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어떤 연락처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굿정책 정리 들어갑니다. 낡은 건물을 고쳐서 에너지도 아끼고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은 줄여주는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내 지갑과 지구를 동시에 지키는 확실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집도 고치고 에너지도 아끼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좋은 정책 알아두면 우리 가계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정책 이슈를 팩트로 짚어봤습니다. 차량 부재 운행을 둘러싼 오해부터 농가를 지키는 내재해형 기준,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까지. 당장은 조금 불편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와 대비가 모여서 결국 우리 일상을 지켜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쏟아진 정책 이슈들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우리가 만든 명언이 화장실 벽에 붙는 그날까지 명언 공작소는 계속됩니다. 우리 김민수 센터장님 명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내 지갑을 지키는 그린 리모델링, 건물의 스펙까지 바꾼다. 안전기준 없는 시설은 안전벨트 없는 과속 차량이다. 조금 덜 쓰는 하루가 조금 더 오래 쓰는 미래를 만든다. 팩트는 최고의 태교다. 진실한 아이를 원하시면 저희 KTV 뉴사이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시간,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시원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 사이다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